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총괄 부원장을 맡고 있는 김수영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영상이 요새 아이들한테는 핫하더라고요. 저는 중계동에 오고 난 후에 아이들한테 이제 들어서 저희 경시반 친구들도 저거 보느라고 늦게 와가지고 저한테 혼나기도 했는데 그 미미미 누라고 해서 이제 수학 유튜브 이제 수능에 관련된 그 유튜브를 이제 찍는 이제 중계동 각 학원가를 이제 돌면서 아이들한테 저렇게 돌발 문제를 맞추고 이제 했던 이제 영상이 올라와 있는데 한번 어머님도 한번 보세요. 어떤 아이들이 올라오나. 근데 저기 영상에서 1번, 3번, 5번 학생이 제가 가르쳤던 학생입니다. CMS 출신이고 애들이 다 돈을 받아갔더라고요. 지금 약간 1번 그 학생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조금 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미미누가 처음엔 누군지를 몰라서 궁금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모수를 했더라고요. 수능을 한 5년을 봤는데 실제 학교는 학종으로 왔습니다. 오늘 뭐 할 거야? 그러니까 그 친구가 보니까 용인 외대 지금은 바뀌어서 용인 외대부고인데 이제 국어로 바뀌기 전에 이제 용인을 나와서 이제 그때 어찌됐던 건 그때도 이제 용인외고였기 때문에 생활기록부가 괜찮았겠죠. 그래서 이제 고대를 갔는데 실질적으로는 수능을 저렇게 많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학종으로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비천직인데 어찌됐든 과거였어도 그러니까 생활기록부가 특목고에서 챙겨지는 부분들이 조금 많다라는 거를 어머님이 조금 인식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저기 이제 영상에서 보면 1번, 3번, 5번 제가 이름은 걸어낼 수가 없어서 1번, 3번, 5번 친구 중에서 1번 친구는 이제 저랑 K모 2차까지 같이 준비했던 친구고요. 근데 2차 수상까지 있던 친구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2월달까지 영재 입시를 준비하다가 방향을 틀었어요. 아까 전에 이제 자기 희망이 나왔잖아요. 본인은 이제 서울대 의대를 가고 싶다라고 해서 그 다음부터 3학년 이제 3월달 들어서부터 이제 선행을 달리기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고등학교 이제 1학년 학생인 친구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친구가 제가 헷갈리는데 3번 친구가 이제 경기 영재학교 간 친구고 이제 3번, 5번가 둘 다 이제 경기 영재학교 친구인데 하나는 지구과학으로 국대 그리고 하나는 지금 한 명은 졸업해서 한 명은 3학년이고 한 명은 졸업을 해서 지금 연대 콩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요 친구들이 3명이 제가 애들한테 얘기를 할 때 저기 나와서는 애들이 대단하다 이게 아니고 아이들이 성향이 다 달라요. 공부했던 스타일도 다 다르고 그 중에서 이제 연대 이제 콩공 갔던 친구는 제가 이제 6학년, 5학년 말부터 해서 본 경시를 이제 같이 시작을 해서 꽤 오랫동안 조금 봤던 친구예요.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제가 보기엔 제가 지금까지 가르쳤던 아이 중에 몇 안 되는 머리가 좋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정말 안 했어요. 정말 안 해서 어머님하고 저하고도 되게 좀 소가리를 많이 했던 사춘기도 크게 오고 그렇다고 막 못되게 온 건 아니고 널브러지게 공부를 안 하는 걸로 오는 그래서 막 실랭이도 하고 막 끌어다 앉혀놓고 공부도 많이 시키고 했던 친구인데 맨날 조는데도 불구하고 딱 일어나면 문제를 딱딱 잘 푸는 애. 근데 이런 아이들은 보편적인 케이스는 아니에요. 근데 3번 친구는 이제 경기 가고 이제 지구과학 걔가 이제 지구과학으로 국대가 국가 올림피아드 이제 외국은 됐다고 해서 좀 놀랬거든요. 왜냐면 이 아이의 성장 스토리를 들어보면 정말 제가 처음에 9월에 2학년 9월에 이제 어머님들 이제 영재 학교 이제 들어와서 이제 상담을 드릴 때 보통 이제 어느 학교까지 가능할까요? 라고 이제 학부모님들이 저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그 친구는 경시도 그렇게 그 당시는 좀 빠르게 시작하는 격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한 1년 정도는 했어요. 상이 있었던 친구도 아니었고 2차를 준비를 했던 친구도 아니었고 노력하고 꾸준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한 거에 거의 끝판왕? 이기는 한데 조금 느렸어요. 그래서 제가 잘 가면 되죠. 아니면 이제 예술 정도 봐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데 경기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쟤를 보고도
저 당시가 코로나 이제 막 시작했던 시기여서 5월달 시험이 6월달로 미뤄지고 6월달 시험이 7월달로 미뤄져서 2번이나 미뤄졌어요. 애들이 정말 지칠 대로 지치고 녹초고 처음 마스크를 쓰고 그렇게 공부를 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저희가 독서실 자습을 진행을 하잖아요. 그거를 빠지지 않았던지.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갔던 친구는 노력도 노력이고 머리도 독서도 좋기는 하지만 거기에 플러스 노력까지 더했던 친구예요. 그래서 처음 갔던 친구는 단 한 번도 숙제를 안 해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얘기를 했던 게 물론 공부라는 것이 머리가 좋아서 잘 된 케이스도 있지만 선생님들이 지금 뭐 경시를 거쳐서 영재고 입시한 대다수의 아이들은 솔직히 노력형이 훨씬 더 많다라고 아이들한테 얘기해요. 왜냐면 장기간 레이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얘기를 할 때도 이렇게 하고 어머님들도 보면 어떻게 오늘은 대다수의 어머님들이 초등학생 어머님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행히도 좀 일찍 들으셔서 생각보다 좀 정보력을 조금 중계동 어머님들이 조금 많이 못 가지시는 편들이 많아서 저한테 벌써 왔을 때가 너무 늦은 케이스들이 솔직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목표하는 고등학교를 조금 하긴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근데 지금은 어쨌든 간 어머님들이 이제 발빠르게 준비를 하시니까 제가 오늘 포커스로 맞추는 거는요. 올해 이제 영재 입시에서 조금 변화된 부분. 그 이제 서류겠죠. 지금은 어쨌든 입시를 치러지지 않으니까 서류 부분에서 좀 바뀐 부분들이 생각보다 있습니다. 근데 그 서류 강화 부분이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제가 7월 말에서 8월 초에 설명회를 다시 한번 할 거예요. 그때는 지금 이러한 결과치가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왜냐하면 올해는 마스크를 벗고 코로나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조금 변동사항이 각 영재학교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성을 어머님들이 오늘 들으시고 그 다음에 제가 7월 말하고 8월 초에 있을 때 다시 한번 들으시면 그게 좀 연결고리가 조금 더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작년하고 올해 이제 변동사항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더불어 이제 이번 주 토요일에 KMO 시험 있어요. 이처럼 KMO에 관련해서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제 프로그램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선은 이제 큰 골자는요, 어머님들도 이제 이공계를 조금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이 그래도 대다수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정보부에서 24, 25 과학영재 발굴 육성 전략이라고 해서, 그 과기부 거기 들어가 보면 그 편제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요. 영재 입시 변경된 부분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그 자료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어머님들이 좀 알고 가셔야 되는 큰 골자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2027년도에 지금 현재는 8개의 영재학교가 2027년도에 2개의 영재학교가 더 지금 개설이 됩니다. 개교가 됩니다. 그래서 충북의 카이스트 부설로 해서 AI 바이오 고등학교가 생기고 그 다음에 광주의 지스트 부설 AI 고등학교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AI 바이오라는 이제 AI가 들어가 있으니까 어찌됐든 간 처음에 세종이랑 인천이 이제 예술학교로 이제 됐을 때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인천과학예술학교, 세종과학예술학교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아트를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기에서 예술은 융합을 생각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맞아요. 그래서 실제 순수 과학도 당연히 기반으로 해서 교육 과정이 편제가 되어 있지만 거기에 플러스 뭐 바이오라든지 그 다음에 신소재라든지 이런 거에 관련된 융합된 과목들이 조금 더 개설이 좀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인천과학예술학교하고 세종과학예술학교입니다. 그래서 AI 지금 영재학교도 말 그대로 보면은 AI라고 해서 정보만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컴퓨터에 관련된 부분만 AI라고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요. 지금 AI라고 어머님들 하면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이 되는 파트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부분들이라 그러니까 어떤 어머님들은 제가 이제 진학 상담을 할 때 다른 영재학교는 아니고 이제 그 친구가 이제 6학년이어서
여기 영재학교를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기초과학은 자기는 안 갈 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영재학교의 토대로 교육과정이 편제되어 있는 부분은 기초과학이 우선시가 돼야 됩니다. 기초과학 아래에 거기에 이제 덮어지는 공학들이 붙어 있는 거지, 기초과학이 다 탄탄하게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뭐 AI다 뭐 여러 가지 융합되어 있는 과학을 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아이들이 가장 탄탄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은 기초과학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786명이라는 거는 이제 정원외를 제외하고, 정원외를 포함한 한 800명 정도 되고요. 이게 이제 영재학교가 되면 한 900명 정도가 넘는 인원이 이제 2027년도부터는 이제 뽑혀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인원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과학기술 이제 여기 원래 지금 조기 입학이 가능한 학교는 일반고랑 과학고예요. 그래서 어머니들 이제 과학고는 많이 아시죠? 조기 졸업도 있고 조기 진학도 있고. 근데 이제 영재학교 같은 경우도 배우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자기가 이제 전공이 정해졌고 그걸 관련된 심화 과목을 뭐 2학년 때 충분히 이수하고 했다라고 하면 그 위에 조기 입학이 과학고처럼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이제 조기 트랙을 도입을 하는데, 이게 우선은 전체적으로 도입을 하는 건 아니고 한 과형부터 먼저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학부모님들이 혹시나 조금 잘못 알으실까봐 한과형에서 갈 수 있는 이제 조기 입학이 가능한 학교가 전체 사립대학교가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그 4개의 과학기술원이 있습니다. 그거에 한정해서 조기 입학이 가능하다. 라는 거랑, 그 다음에 이제 과학고가 지금 현 중학교 2학년부터는 아직 이제 발표안이 안 됐는데, 이게 떠도는 그렇더라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영재학교고 가호학과고 입시 일정을 가게 맞추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우선은 발표가 나봐야 되는 거고, 우선은 그 전에 2025학년의 신입생 모집 공고가 보통 여름 전에 나오니까 요 무렵쯤에 이제 나오거든요. 내년 안이. 그러면 이제 내년 안에 나오는 거, 내년 이맘때쯤 나오는 거를 봐야 이제 현 중학교 2학년 애들이 어떻게 이제 적용을 받을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드렸던 것처럼 이제 가기원에 해당되는 게 카이스트, 지스트, 지지스트, 유니스트. 여기 이제 조기 입학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현재는 지금 대부분이 이제 학종으로 가거나 이렇게 갈 때 많은 요소들이 지금 뭐 제외되잖아요. 거의 살아남는 게 거의 세특 정도밖에 살아남지가 않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영재학교에서도 거의 세특 부분만 살아남고 나머지 독서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기재사항에서 지금 다 제외되니까. 근데 이제 영재학교 이제 목적 자체가 원래는 이러한 이제 과학적인 수학적인 능력이 많이 공부를 시키는 부분들을 부각을 시켜서 학교를 입학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제외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국제 뭐 과학 올림피아드라든가 아니면 통신 강좌를 들어서 뭐 참여했던 실적이라든지 뭐 다양한 영재 교육 실적을 방영을 하는 학교가 전체 학교가 아닙니다. 우선 4개 학교, 이제 4대 과학기술원에서 그런 것도 기재를 하는 거를 지금 보겠다. 왜냐면 요거를 조금 참고 삼아서 봐야 되는 거는, 저희가 한국영재학교 같은 경우는 교과부 소속이 아니에요. 교육부 소속이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교과부 소속이라서 그 영재학교 지금 현재 8개 영재학교 중에서 7개 영재학교는 교육부 소속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 부산에 있는 한국영재학교는 과학기술원 소속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한국영재학교는 제가 전형 중에 일반 전형이 있고 장영실 전형이라고 있어요. 그게 작년하고 이제 올해 전형이 만들어진 전형인데, 그 장영실 전형 올해 그 안을 보면 입시에 관련된 것 중에서 이렇게 수상 내역들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아니고요. 한국의 이제 장영실 전형에서만. 그게 이제 앞으로는 다른 영재학교나 이런 것들도 조금 그런 걸 못해서만 조금 할 수 있다라는 거지만, 아직 그거는 있다라는 거고, 학점 지은 부분들은 없고요. 우선은 한과형을 기반으로 삼아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과학기술원의 이런 그 실적이, 소위 말해서 실적이죠. 실적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입시할 때 조금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편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과기원 이제 내용이고요, 글자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큰 틀, 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뭐 R&E 활동이라든가 이런 외국과의 교류를 통해서 R&E 활동을 좀 더 많이 시키겠다. 뭐 이런 개편안들이 있으니까 어쨌든간 이공계에 관련해서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많이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요새 워낙에 입시 판도가 이제 의대 쪽으로 워낙에 많이 가 있는 판도여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머님들도 아마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셨고 제가 이제 저희 졸업생 애들도 아직까지는 의대로 진학하는 아이들이 영재고에서도 많아요. 재수를 하든 아니면 현직에서 가든 그게 제가 이제 항상 설명회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아이들이 원래는 의대를 목표를 가지고 영재학교를 갔던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리를 전공하겠다, 화학을 전공하겠다 이런 했던 아이들이 실제 영재학교에서 본인이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공부를 잘함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 유형이에요. 발상적 사고가 잘 되는 친구, 소위 말해서 되게 창의력 사고라든가 뭔가 새로운 것들을 개발하고 만들어나는 사고가 잘 되어 있는 친구가 있고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친구도 있고 수렴적 사고가 잘 되어 있는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암기력이 좋고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빈틈없이 공부하는 친구들. 근데 영재학교에 들어갔던 아이들이 모두 다 발상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실제 실험을 하고 탐구를 하고 R&D 활동을 하는 그 과정 안에서 본인이 이게 계속 내가 직업으로 삼거나 어떤 전공으로 삼았을 때 계속 갈 수 있을 것 같다. 아니다라는 게 벌써 이제 느껴지는 거죠. 왜냐하면 영재학교에서는 실제 대학교에 준하는 실험이라든가 탐구 활동들을 다 할 수 있게 기자재가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제가 대학교 때 했던 실험들보다 훨씬 더 좋은 기자재를 가지고 실험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러니까 제가 왜 너는 선생님하고 그때도 더더군다나 물리였는데 물리가 좋아서 영재학교를 갔는데 이제 의대로 터났던 이유가 뭐냐라고 했더니 그때는 공부할 때는 솔직히 물리도 재밌었고 그때는 몰랐는데 실제로 자기가 이거를 계속 연구 직업을 하기에는 자기랑 적성이 안 맞는 것 같다 라고 해서 의대로 가는 아이들이 상당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부분은 이제 직업에 대한 불확실성도 마찬가지 있겠죠. 지금 현재 워낙에 경제 상황이 좋은 편은 아니니까 의대는 라이센스를 따고 어차피 졸업을 하는 거니까 직업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확실한 거잖아요. 근데 이공계는 그렇지 못하다. 근데 어머니들 조금만 좀 달리 생각을 해보면 이 아이들이 지금 뭐 4학년도 있고 3학년도 있고 2학년, 초등학교 2학년 애들은 더 어리잖아요. 얘네들이 직업을 갖게 될 때는 향후 되게 오랜 20년, 25년 이렇게 지나고 난 후에 직업을 갖게 되겠잖아요. 과연 그때도 의대의 열풍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의사가 되게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 의사가 부족한 건 수도권이 아니죠. 지방이죠. 근데 아무도 지방에 내려가려고 하지 않아. 네. 근데 어머님들 뭐 우리 아이를 내가 의대를 보내서 할 건데 지방으로 보내실 건가요? 그죠? 지금 보면 여기서도 이 중계동 요 근방에서도 요 사거리 안에서도 병원 되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찾고 앞으로는 오히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수학을 전공을 했지만 이제 저희 선배들은 또 뭐 통계학과로 간 선배들도 있고 순수 수학 쪽으로 간 선배들도 있고 금융수학 쪽으로 간 친구들이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아직도 통계학 쪽으로는 인력들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워낙에 지금 뭐 어머님들 뭐 GPT, 뭐 여러 가지 AI 뭐 이런 것들이 급속도로 발달된 상황 자체가 원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컴퓨터에는 만들어져 있었는데 데이터들이 취합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게 지금 폭발적인 효과를 못 느끼다가 지금은 워낙에 빅데이터에다 데이터에 관련된 부분들이 같이 접목시키니까 결과적으로는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발달이 지금 확연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오류 부분들이 확실히 많잖아요. 제가 아이들한테도 얘기를 할 때도 수학에서 역사가 제일 짧은 게 통계다. 통계는 100년 정도밖에 안 돼서 아직도 통계에 관련된 부분들이 개발이 많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연구들이 외국에서는 많이 진행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순수 수학 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조금 많이 없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인력들도 생각보다 많이 부족할 거다. 라고 아이들한테도 여러 가지 이제 직업군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저도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좀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도 좋고 좀 직업군을 다양하게 조금 보여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재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아이들이 대부분 서류를 내요. 그래서 이제 서류 전형이 6월에 진행이 되고요. 보통 5월 말, 6월 초까지 해서 1차 서류, 그 다음에 7월 9일에 저희가 아이들이 2차 지필이 있습니다. 2차 지필이 있고 8월 초에서 중순까지 해서 3차 캠프가 진행이 돼요. 그러면 보통 8월 중순 이후에 거의 말 가까이에 발표가 나면 이제 과고가 이제 다시 시작하죠. 과고는 8월 말부터 시작을 해서 9월 초에 원서 접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10월달, 11월달까지 해서 아이들이 첫 번째 출석 면담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12월 초에 아이들이 보통 이제 출석 면접에서 이제 1.5배수를 뽑아서 그 인원을 가지고 소집 면접을 또 봐요. 그러니까 과고는 2번의 면접. 근데 보통 1차는 영재학교는 1차 서류 탈락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과고는 1차 서류 탈락 부분이 없습니다. 그냥 다 출석 면접을 보게 돼요. 네. 그리고 이제 후기고등학교면 나머지 지금 전국 단위 자사고 우선 영재학교는요 붙어도 과고도 볼 수도 있고 자사고도 볼 수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과학영재학교는 최종 합격자 증서는 12월 달에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12월 달 이제 아이들이 졸업고사를 보고 나면 그 성적까지 생기부를 내야 돼요. 그래서 성적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불합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례가 있어요. 이제 대전에서 법적 공방까지 갔던 게 있는데 어찌됐던가 대전영재학교가 승소를 했기 때문에 결과는 성적이 근데 고지를 했어요. 이제는 고지가 되어 있어요. 몇 퍼센트 아래로 떨어지면 그 합격이 불합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래서 이제 12월 달에 최종 하기 전까지 과고도 볼 수 있고 자사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학고는 붙으면 후기에 이제 전국 단위 자사고는 못 봐요. 붙으면 떨어지면 볼 수 있고 붙으면 못 봅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은 이게 지금 과학영재학교랑 과학고등학교가 시기가 어떻게 조율될지는 조금 상황을 보셔야 됩니다. 올해 전형이 지금 다 나와 있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똑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보니까는 똑같이 이제 일정 변화는 크게 제가 보기에 내년 내후년에도 없을 것 같아요. 거의 이 형태로 올해 전형도 갈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영재학교 입시 구성을 보면 1차 서류, 2차 집필, 3차 캠프인데 제가 저기에 서류 20%, 집필 50%, 캠프 30% 정도 반영 비율이라고 하는데 오늘 안 찍으셔도 돼요. 유튜브 영상이 다 올라가니까요. 편안하게 보시고요. 나중에 필요한 부분은 유튜브 올라와 있는 걸 보면 더 자세하게 잘 보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요. 각 영재학교마다 이게 정해진 게 없어요. 그리고 오픈되어 있는 학교도 있고 몇 퍼센트까지 한다라는 말이 없는 학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천 같은 경우는 최종 합격을 1차 서류, 그 다음에 집필 캠프까지 누적으로 해서 보겠다라는 학교도 있고요. 3차 캠프에서 2차 집필까지만 보고 1차 서류는 이제 끝! 이렇게 되는 학교도 있어요. 근데 대략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고 영재 학교마다는 다릅니다. 그 다음에 1차 서류에서는 제가 이제 추천서, 생활기록부, 자소서 이렇게 썼는데 빨간 글씨에 추천서라고 되어 있죠. 자, 영재학교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추천서 부분이 제일 큽니다. 이따가 왜 그런지를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지필은 수학하고 과학,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거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1교시, 2교시, 3교시 이렇게 봐요. 지필에서도. 그 1교시가 영재성 판별 시험이라고 해서 실제 시험을 문제를 이제 다 영재학교마다 작년도 재작년도 다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교시를 보면 언어 영역에 관련된 것도 있고요. 공간 지각 능력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래요. 가끔씩 역사 문제도 나오고요. 사회 문제도 나와요. 1교시는 저희 꼭 IQ 테스트 하는 거랑 비슷한데 그렇진 않고요. 기본적으로 국어적인 능력이 되느냐. 왜냐면 제가 국어 한지 오래됐잖아요. 근데 성인이 보면 다 맞을 수 있을 정도예요. 근데 그런 정도 능력이 이제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이 정도를 보는 거니까 제가 보기엔 그 영역은 어렵진 않고요. 서울의 1교시는 다른 학교에게 수학과학 문제도 나옵니다. 수학과학 문제가
다른 학교 2차 집필의 한 중간 정도 난이도에 되는 문제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스피드 있게 조금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조금 플러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캠프는 아이들이 맨날 이거 부부놀이하고 뭐 이런 거냐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그 코로나 시기에는 되게 축소돼서 뭐 개별 면접이라든가 집필 시험이라든가 구술 면접 이렇게만 이루어졌는데 그 전에 해서 보면 조별 토론식 수업 토론으로 하는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첫 그 인천예술학교 첫 회는요 줄넘기 됐어요. 진짜 근데 이제는 그런 건 안 할 것 같고요. 이제 조별 이제 토론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실험 설계 실제로 실험을 하거나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거는 이제 뭐 요 지역에서는 경기 북까지 이제 고려를 하긴 했는데 이제 서울 지역에는 세종과학고랑 이제 한성과학고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1단계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단계별로 해서 하고 이제 뒤에서 이제 서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다음에랑 좀 비교를 저도 이제 비교를 해드릴 거긴 한데요. 이게 어쨌든 이제 올해 들어갔던 친구들, 이게 이제 작년에 들어갔던 친구들, 여기서 보면 대략 서류 지원은 똑같으니까 한 5,000명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재학교를 서류를 집어넣는 친구들이 대략 한 5,000명 정도 될 거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2차 실제 이제 응시 인원, 그러니까 1차 서류를 탈락시켰다 이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전에는 코로나 되기 전에는 세종 같은 경우는 막 1,200명도 보고만 이랬어요. 근데 이제 각 영재학교에서 이제 거리 간격도 둬야 되고, 그 다음에 경기 같은 경우는 보통 예전에 프리패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뭐 영재학교를 지금은 한 군데밖에 못 쓰잖아요. 그 전에만 두 군데, 그러니까 그 제한이 없을 때는 경기는 보험이었어요. 그냥 시험 보게 해주니까. 근데 이제 경기가 이제 그 교장 선생님이 바뀌고 나서 이제 그 전에는 그 근방에 있는 두 개의 고등학교에서 빌려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이거 그렇게 안 보고 근데 경기 영재 학교에서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인원수를 대폭 축소하고 서류를 조금 꼼꼼히 보고 탈락시켜서 그 인원을 보겠다. 라고 해서 그 이후부터는 실질적으로 이제 경기도 이제 프리패스가 아니게 됐죠. 그래서 이제 서류 부분을 조금 꼼꼼하게 해야 잘 챙겨야 되는 부분이 조금 생겼고, 이게 지금 어찌됐든 간 실제 응시 인원이 이제 작년, 이제 올해 들어갔던 아이들까지 하면 대략 한 3,500명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저는 올해는 어찌됐든 간 거리 간격을 두지 않고 시험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인천 영재학교에서는 좀 서류가 간소화되는 듯 하면서도 조금 강화된 것 같기도 하고 하는데 어차피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은 인원을 좀 보게 하려고 한다 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요거는 좀 올해는 조금 변화 양상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조금 인원수가 올해 들어갔던 아이들보다는 조금 더 인원수를 조금 보게 해주지는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작년까지 해서 아이들이 요 정도 들어갔는데 올해는 한 4,000명이 조금 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류 변경 사항을 우선 보면 첫 번째 이제 자소서로요. 서울은요 입학 전형은 올라와 있는데 아직까지 그 자소서 양식이라든가 올라와 있지 않는데 5년 동안 바뀐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안 바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그 전형 자체도 거의 바뀐 부분이 없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영재학교가 원래는 독서 300자, 그 다음에 수과학자 각각 수과학인의 창의성에 관련된 부분, 열정에 관련된 부분 600자, 600해서 1,500자인데요. 3,000자로 늘었어요. 그래서 좀 디테일한 부분을 조금 써야 되는 부분들이 그냥 단순히 수학에 관련된 역량뿐만 아니라 이제 지원 동기라든가 자기주도성에 관련된 부분까지 조금 늘려서 보겠다. 그래서 어쨌든 경기는 서류가 강화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뒤에서 말씀드렸던 경기는 추천서도 3개입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였던 이제 2개였다가 작년까지 2개였다가 이제 3개로 늘었어요. 근데 비추어 보건데 경기는 전형 중에서 관찰자 전형이라는 게 있어요. 관찰자 전형이라는 게 뭐냐면 그 이제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들 중에서 아이들 중에서 이제 관찰자 전형으로 이제 일반 전형이 아니고 뽑는 건데 걔네들이 써야 되는 자소서라든가 그 다음에 그 선생님들이 써야 되는 그 추천서 분량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이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2년이 지났는데 제가 보기엔 그 아이들이 상당수 조금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류 강화 부분이 조금 더 생겼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역대껏 추천서가 3개의 학교가 없었거든요. 네. 그 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도 거의 그냥 비등비등 별로 이제 크게 변동사항은 없고 글자 수가 조금 100자가 줄었는데 한국의 글자 수가 제일 많습니다. 지금 3,600차에서 3,500자 플러스라고 되어 있죠. 맨 마지막은요 글자 수 제한이 없어요. 마지막은.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더 이제 추가적으로 해야 보여줘야 되는 사항들이 있으면 적어라라고 했는데 거기 글자 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이 조금 글자 수에 대한 폭이 제일 크고요. 대전은 변동사항이 없고요. 그 다음에 대구 같은 경우도 크게 변동사항이 없고 자소서 면에서는 그 다음에 관주도 마찬가지로 인설 항목에 독서 항목이 좀 포함된 거 이외에는 크게 변동사항 없고 세종도 없고 인천이 2,100자에서 1,000자로 조금 줄었어요. 1,000자로 줄었는데 여기서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기는 할 건데 여기서는 이번 항목이 되게 중요한 게 이번 항목에서 이제 자기가 과학이나 수학이나 정보에 관련해서 탐구활동 했던 내용들을 써야 되는데 이거를 추천해 주실 선생님하고 일맥상통해야 돼요. 이 내용을 그러니까는 추천해 주신 분이 이 내용을 같이 더불어서 알고 계셔야 돼요. 경기영재학교의 이제 추천서 부분에 변동사항이 있는 학교들입니다. 이게 지금 작년이고요. 이게 올해예요. 지금 우선 체크리스트 항목 자체도 조금 많이 늘었고요. 여기 보면 뭐 매우 타워 1% 이내도 있지만 평가 불가 항목이 있어요. 그죠? 작년에는 여기 항목이 없었는데 평가 불가 항목도 생기고 그러면 뭐 매우 부진이나 평가 불가를 표기를 할 경우 그 이유를 쓰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매우 탁월이라고 했을 때 그 이유를 쓰고 하는 표기 항목도 늘었습니다. 이거를 3개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야 돼. 3명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디테일해지고 그 다음에 써야 되는 항목들도 조금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국영재학교 같은 경우는 크게 제가 보기에는 뭐 변동사항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 많이는 없어서 그래서 좀 그 체크리스트 항목이 조금 더 늘었다 정도. 그 다음에 대구 영재학교 같은 경우도 원래는 코로나 때문에 함부로 줄었던 게 원래는 근데 2부였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추천서에 좀 간소화를 시키자라고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대로 예전과 동일하게 이제 2명으로 늘은 거고 예전에도 원래 2명이었기 때문에 근데 각 영재학교의 추천서들을 보면 체크리스트 항목이라든가 여기 지금 써야 되는 항목들이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많이 됐습니다. 세종영재학교요. 이게 작년하고 비슷하기는 한데 항목들이 하나씩은 조금 더 생긴 것들이 있어요. 세종하고 인천이 조금 추천서가 조금 독특합니다. 어머님들도 한번 이제 뽑아서 보시면 조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디테일하게 물어보냐면요. 제가 지금 이 학생은 과다하게 제시된 과제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였습니까? 뭐 기일에 준수했다, 가능한 과제만 연기 요청을 했다, 베껴서 제출했다, 제출한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이제 이 학생의 사고력 가운데 가장 뛰어난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분석적 사고력이냐, 논리적 사고력이냐, 비판적 사고력이냐, 되게 좀 디테일하게 조금 물어보는 항목들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학교 생활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 학생이 성인이 되어 꿈을 이룬다면 누구의 덕택이라고 생각할까요? 이거를 왜 선생님한테 물어보죠? 저도 이거 항목을 보고 이걸 왜 자신, 부모님, 선생님, 사회, 국가? 그죠? 참 이런 부분도 그다음에 학교, 그러니까 좀 상황이 예전 그 앞에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뭐 학업 성취도 부분이 어떠냐, 매우 탁월하냐 이런 거에서 세종하고 인천은 조금 디테일하게 좀 상황을 좀 제시를 주고 그거를 좀 구체화 시켜서 조금 물어보는 항목들이 좀 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이 학생이 영재학교에서 가장 낮은 학업 성취도를 보일 과목은 무엇이냐, 예측. 담임선생님이 추천해주신 분이 예측까지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영재학교 입학 후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필요한 능력, 그러니까 지금 안 됐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붙여보는데.
그러니까 좀 이런 항목들이 디테일하게 물어보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한테도 학교 생활이 수강만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두루두루 과목의 학교 생활들도 잘 돼야 체크리스트 항목을 했을 때 선생님들이 너한테 결과적으로는 좋은 평가를 내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지원자를 평가할 때 뭐 특별히 추가할 사항이 없는 경우는 기재하지 않아도 되지만 근데 기재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을까요? 500자를 쓰라고 하는데 기재하지 않는 것보다는 얘가 이런 부분이 우선하라고 얘기를 해주셔야죠. 근데 내가 써줄게 막 이렇게 한테 체크리스트 대충 하고 이제 여기는 하얗게 내면 결국에는 이 학생의 결과적으로 이거를 점수화를 어떤 식으로 이게 정성적 평가이기 때문에 내지는 않았더라도 결국엔 플러스 점수를 받지는 못할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추천서를 작성하신 가장 큰 이유는 뭐 영재라고 판단돼서 성적이 우수해서 지원자의 요청에 의해서 애들 피말립니다. 네, 인천 영재학교가 의외로 좀 서류가 생각보다 조금 간소화가 됐어요. 이게 지금 자소서 문항이 아까 전에 조금 줄었다라고 했는데 우선은 지원자가 창의적으로 융합적으로 연구 역량을 결과적으로는 어떤 탐구활동이라든가 연구적인 항목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한 500자 내외를 쓰고 중요한 건 이번이죠. 지원자가 수학, 과학, 정보 영역 중에서 그러니까 세 영역 중에서 골라야 되는 거예요. 이 영역 말고 다른 거를 보여주면 되잖아요. 영역 중에서 선택해서 영재성을 발휘했다고 생각하는 경험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배우는 느낀 점을 쓰는데 천자예요. 결국엔 탐구 활동을 조금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그 뒤에는 이 추천서 해당 영역에 영재성을 입증해 주실 분께 의뢰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항목을 또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과학에서 총 권수가 몇 건 읽었느냐까지 제시를 했던 게 작년이었는데 올해는 그거는 좀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교사의 그 추천서에 관련 부분도 요 작년에는 수학 한 분, 과학 한 분 이렇게 써주셔야 되는 게 지금 이제 한 분이 써주세요. 한 분이 써주세니까 모든 거를 다 담아야 되니까 되게 디테일해졌죠. 그러니까 뭐 인성적인 부분도 나름 배려, 나눔 배려, 성실성 규칙 이런 것도 앞에 여타 학교랑 비슷한데요. 문제는 몇 개예요. 다리를 다쳐온 친구를 보면 지원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상하십니까? 별다른 반응이 없을 거다. 바보가 딱 놀려댈 것 같다. 다른 친구의 등하교를 도우미를 자청할 것 같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좀 상황을 조금 예시 상황을 실제 주고 원래는 이게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를 물어봤냐면 수가 없냐면요. 보통 이게 그 선생님들도 추천서를 써보신 선생님들이 좀 잘 써주시는 분인데 원래 추천서를 써줄 때는 거기에 쓰여 있거든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이 학생의 영재성이 있다는 판단의 부분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과학 이제 처음 써보시거나 귀찮으실 수도 있고 그냥 이 학생은 그냥 성실해 보인다. 또는 학업적 성취가 되게 높다. 이거는 되게 추상적인 거예요. 성실한데 어떻게 성실한데? 이 아이가 배려가 심이 있는데 왜 배려심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등교를 일찍 해서 맨날 뭐 문을 연다던가 아니면 뭐 자칭해서 뭐 선풍기가 있으면 미리 뭐 닦아준다던가 이렇게 구체적인 어떠한 사례들이 있어야 돼요. 뭐 인성적인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뭐 이 학생이 뭐 끈질긴 뭐 과제 집중력을 보인다. 그러면 그 과제 집중력이라는 건 어떤 구체적인 사례인데 라고 하면 어떤 문제를 같은 거를 뭐 몇 달 며칠의 질문을 통해서 뭔가를 해결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써주셔야 되는데 이게 뭉뚱그려서 써주시니까 아이들에 대한 판단 부분이 정확하게 안 되니까 아예 그냥 질문문 요소를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다음 마찬가지로 인지적인 능력에서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매우 탁월, 매우 우수, 보통 이하, 미흡, 판단 유보 이렇게 있으면 매우 탁월 어떤 영역에서 매우 탁월한지에 대한 평가한 이유를 500자 이내에 써주셔야 돼요. 이거 쓰기 싫어가지고 매우 우수나 보통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쵸? 근데 왜냐면 어머니 제가 투표에 나갔는데 이건 나중에 끄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만약에 얘가 매우 탁월 이렇게 만약에 선생님이 선정을 하셨으면 선생님도 1500자 정도를 써주셔야 돼요. 그게 쉽지만은 않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광주영재학교도 뭐 크게 별다른 사항들은 작년하고 조금 비춰지는 부분이 없는데 광주영재학교도 이제 추천서 부분에서 선생님이 써주셔야 되는 부분이 천장입니다. 좀 상당수 조금 많은 부분이죠. 그 다음에 한 가지 조금 더 알으셔야 되는 부분은요. 대전이 올해 이제 들어가는 애들 말고 현 중학교 2학년 아이들부터는 이제 SWAI 관련 평가 신설이 있습니다. 여기 지필에서 보게 될지 이제 그 3단계, 여기서 보면 3단계 영재성 감염 평가할 때 요거 부분을 보겠다. 대전은 항상 미리 고지를 해줘요. 그 3단계에서 예전에 국어 영역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작년까지 국어 영역을 언어 영역을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 해 언어 영역이 들어온다라고 해서 아이들 막 학력평가 막 뽑아다가 되게 어렵게 공부를 시켰거든요. 그래도 근데 보니까 아이들이 보고 와서 그냥 중학교 내신에서 조금 어려운 정도였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이제 골자 자체가 중등교육과정에서 범위 내에서 내겠다라고 하면 아이들 지금 중학교 2학년 때 1학년 때 정보 시간이 있어요. 그 이제 배우는 과목 안에서 그 안에 있는 담겨져 있는 내용을 발췌해서 시험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어찌됐던가.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실제 지금 그 코딩에 관련된 부분들이 경기에서도 지금 해마다 유형을 바꿔서 좀 내는 부분도 있고 서울도 작년에 1교시에도 내고 2교시에도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실제 문제, 수학 문제나 과학 문제랑 접목해서 문제를 조금 낸다라는 부분도 아셔야 되고요. 이게 조금 향후 대접뿐만 아니라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과거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제 2020에서 2023년도 보면은요. 다 빨간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지금 경쟁률이 감소한 거고 대부분 지금 경쟁률이 조금 증가했죠. 그 더더군다나 지금 경기국가고 같은 경우는 인원이 80명밖에 안 되는데 경기도에서는 과고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쟁률이 탑입니다. 거의 90점 몇 가지는 아니어도 9대 1 이 정도의 비율이고요. 그 다음에 한성하고 세종도요. 그 다음을 잇고 전국적으로 좀 높은 편이에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는 내년에는 더 오를 것이라고 봅니다. 이게 부모님들도 이제 많이 들으면 영재학교가 하나밖에 못 쓰죠. 그리고 이제 그 영재학교 자체도 지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의 이제 지역 인재 할당 인원이 있습니다. 그 인원이 많게는 50%, 적게는 뭐 20에서 30% 가량 되는데 모두 다 그러니까 2배수 아니거나 1.5배수 안에 들어서 뽑아야 되기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지역 안배로 인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던 수도권 아이들이 결과적으로 탈락 요인이 돼버렸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영재학교를 준비를 했으면 그 다음은 어떤 노선을 탈까요? 과학고 노선을 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전에 과학고를 들어갔던 친구들의 조금을 보면 학교에서 그래도 내신 잘 따고 선행을 어느 정도 되어 있던 아이들이 한 반, 나머지는 한 영재고 준비했던 애들 반 이렇게 구성 요소였다면 지금은 퍼센테이지가 대부분 들어갔던 아이들을 보면 70~80%가 영재고 준비했던 아이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결국에 수도권 아이들에서는 조금 많이 탈락 요인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과고의 경쟁률이 조금 더 상승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과고를 준비하면 과고만 예전 생각을 하시면 조금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고도 마찬가지로 많이 해마다 아주 추천서가 이제 3개였다가 4개였다가 이제는 이렇게 늘어났어요. 체크리스트 항목 자체 좀 디테일하게 조금 많이 더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보이는 게 이제 그 세종하고 인천, 세종하고 그 다음에 한성, 그리고 이거는 경기북가고, 경기북가고 자체도요 한 500자 2000자를 써주셔야 돼요. 추천서에. 과거도 추천서 항목에서 선생님들이 디테일하게 써주셔야 되는 부분이 상당수 많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자소서 같은 부분 같은 경우도 영재학교보다 과학고는 자소서가 정말 더 많이 중요해요. 영재학교는 어떻게 보면 추천서가 조금 더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과학고 같은 경우는 자소서가 많이 준비해요. 왜냐면 수학에서 1000자에서 1100자, 과학에서 1000자에서 1100자를 써야 된다라고 하면 그 1000자 분량을 쓰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실제적으로 탐구했던 영역이 있어야 돼요. 그냥 내가 선행 공부를 했다가 아닙니다. 실제 한성에서 질문이 나왔을 때
그 예를 들면 천체 물리학이 꿈인 아이 같은 경우는요. 천체 같은 경우는 실험을 할 수 있는 게 좀 한정적이잖아요. 특히 이제 물리에서도 사고 실험으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탐구활동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실험을 통해서 탐구활동 어떤 데이터 값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과거를 진학하고자 희망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보면 3학년까지 어차피 생각을 하면 하반기에, 그러니까 여름방학 때 준비해서 아이들이 이제 과학 보고서 대회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준비를 해서 나가주셔야 합니다. 또는 이제 과학 토론 대회라든지. 근데 그런 부분이 물론 자소서에도 써야 되겠지만 추천서를 써주시는 부분은 대부분 수강 선생님이 써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광고 같은 경우도. 근데 얘가 결과적으로 교내 활동에서 수학적, 과학적 역량이 얼마 정도로 비춰졌는지를 봐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 그럼 써줄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천서를 써줄 거리를 학부모님들이, 학생들이 학교 생활기록부에 착실하게 채워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수학 부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국가고 같은 경우는 활동 내용을 3개를 영역을 선정해서 한 500자 내외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성하고 세종 같은 경우는 1100자, 1100자의 수학 내용을 각각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경기국가 같은 경우는 세계 활동을 통해서 500자, 500자, 500자. 거기서 또 과학에서 뭐 물리냐, 화학이냐, 또 수학 또는 정보 이렇게 그러니까 융합해서 컨택하는 게 란이 있어요. 자기가 했던 활동에 대해서. 근데 어찌됐든 간 여기도 마찬가지로 활동 주제가 있고 그 활동에 관련된 부분의 과정과 배우고 느낀 점을 써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활기록부가 지금 이제 초등학교부터 이제 잘 생각을 염두를 해서 당연히 미인정은 안 되는 건 아시죠? 그 다음에 수상 경력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건 어느 영재학교건 자사고건 다 수상 경력은 들어가진 않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영재학교도 보면 학업 그 성취도에서 1%, 뭐 3%, 5%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이 친구가 만약에 내가 1%를 하려고 그러면 거의 100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 그러면 1%의 체크를 할 수가 없지요. 네. 그리고 영재학교랑 다른 특목고랑이 조금 다른 점은 영재학교는 원점수랑 평균이 들어가요. 네. 그러면 다른 데는 그레이드로 들어갑니다. A, B, C. 그러니까 영재학교는 예를 들면 그렇다고 다 올해 뭐 다 100점을 받아야 되는 그거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건 좀 봐줄 수 있어요. 어떤 학교는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솔직히 89점이나 90점이나 그렇지 않아요? 어떤 애는 90점 받아서 A지만 89점에서 A를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자사고 갈 때는 어찌됐든 그레이드로 되니까는 그게 점수화가 어차피 마이너스 요소가 되지만 영재학교 같은 경우는 89점인데 평균이 낮아? 그러면 그래 평균이 그것도 조금 어찌됐든 가만히 되겠다 뭐 이런 부분이겠죠. 그렇더라도 어찌됐던가 추천서에 최매우 탁월 또는 학업 성취도에서 1%를 가지려고 그러면 높은 점수를 받아야 돼요. 특히 수학 영역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애들한테서 A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영재학교는 점수를 잘 받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하지만 이제 특목고 전국단위 자사고라든가 과학고는 그레이드만 들어가는 거니까 A를 받는 거. 우선 기본은 A고 거기서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조금 더 좋은 점수를 받도록 하자. 그래서 이 수상 경력에도 뭐 교과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받을 수 있겠죠. 100점을 받아야 1학기, 그러니까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하고 수행평가까지 해서 총 100을 받아야 아마 교과 우수성을 학교에 실어줄 거예요. 거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학교에 이제 수상 경력들이 있겠죠. 뭐 독서라든지 또는 영어, 뭐 퀴즈라든지 아니면 이제 아까 과학 토론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수상 경력은 들어가지 않지만 학교 생활에서 일어났던 활동을 추천서에 어떻게 그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활동들은 조금 해줘야 된다는 것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자동 봉진이라고 하죠. 자율활동, 동아리, 봉사활동, 진로. 그 코로나가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특히 이제 전국단위 자사고를 생각하시는 분은 코로나 있을 때도 개별적으로라도 그 봉사활동을 챙겼던 애들은 다 챙겼어요. 이게 온라인 형태로도 하잖아요. 왜냐하면 전국단위 자사고에도 봉사에 관련되거나 인성에 관련된 부분들을 기재하는 안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재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영재학교는 조금
들안기는 한 거죠. 어찌됐던가. 그래서 이제는 이제 마스크를 벗었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들은 이제 봉사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진로는요 1학년 때 2학년 때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달라진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근데 되도록이면 좀 연관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좀 의학계열 같은 경우는 조금 되도록이면 조금 적어주지 않는 게 조금 많고요. 어머님들 그 영재학교 시험 보고 그럴 때 서약서를 써야 됩니다. 의학계열로 진학하지 않는다면. 근데 나중에는 뭐 의학계열로 가면 이제 받았던 것들 이제 다 토해내고 합기면 되기는 하죠.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도 가니까. 근데 어찌됐든 간 이런 항목들 중에서는 조금 기재사. 근데 가끔씩 애들 보면 너무 동떨어지게 조금 진로를 정한 애들이 있고 부모님 몰래 이렇게 기재를 하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머님들이 체크를 해줘야 돼요. 막 갑자기 사원가 했다가 막 과학자였다가 막 이렇게 봉봉 뛰는 애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진로 이제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조금 이제 꼼꼼히. 그 다음에 봉사활동 같은 경우도 좀 하나를 오래 하는 것도 괜찮고요. 다양하게 이제 좀 어찌됐든 간 자기 경험이 충분하게 들어갈 수 있었던 거는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요, 독서가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비춰지는 그 진로 부분에서라든가 아이의 성향을 판단하기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책을 얘가 뭐를 읽었는지를 보면 두드러지게 나타나거든요. 네. 그래서 1학년 때는 아니더라도 저는 1학년 때는 조금 골고루 좀 많이 읽어주시라고 하고요. 왜냐하면 진로가 조금 정해지면 이 책을 보면 얘 정말 물리 좋아하는 애, 얘 정말 수학 좋아하는 애, 얘는 정말 이거 팠구나라는 게 조금 독서에서도 드러내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뭐 자유활동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머님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학교에서 단체적으로 어디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 거지. 그래서 이런 독서 부분 같은 경우도 조금 진로가 조금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친구를 보면 1학년 때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3학년 게 없던 게 이제 3학년 때는 영재학교를 들어갔기 때문에 1학년 때 과학도서를 보면 뭐 청소년을 위한 코스모스, 위험한 과학책, 그다음 뭐 비이커 공간, 뭐 실험극, 좀 굵직굵직한 것들이라든가 국어 영역이라든가 좀 공통적인 것들도 좀 이렇게 읽었는데 얘가 지금 꿈이 그 로봇공학자거든요. 그래서 보면 뭐 공통사항에 보면 휴부인은 나는 대한민국의 로봇 휴보다 뭐 이렇게 로봇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데니스 존이 지었던 뭐 책이라든지 또는 4차 산업에 관련된 직업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과학에서도 이제 물리에 관련된 부분들 왜냐하면 이제 로봇이라는 게 이거 두 가지죠. 소프트웨어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드웨어적인 게 있는데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이 조금 더 강해서 그래서 이제 물리에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포커스가 돼서 좀 책을 읽어줬죠. 그렇게 보면 조금 진로가 조금 보여지는 거예요. 독서에서. 그래서 1학년 때는 이제 진로를 탐색하는 시간이니까 이거 골고루 조금 읽어주시고 그다음에 2학년 좀 3학년 학년이 올라갈수록 좀 진로가 좀 두드러지게 조금 읽어주시는 게 전략입니다. 그래서 생기부 관련 같은 게 제가 아이들하고 학부모님들도 얘기를 했던 게 결국에는요 고입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세미 대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그 대입에서도 학종에서도 독서 부분은 빠졌어요. 근데 그 독서 부분이 어디에서 녹여지냐면 세특에서 녹여져요. 지금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도 제가 책을 그 전에 전년도 되면은 책을 되게 선정하는데 되게 과목별로 해가지고 신경을 많이 써서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교과목과 연관되면서 단원과 연관된 책들을 계속 넣어주거든요. 같이. 네. 그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세특이 들어가야 되니까 중학교는 그렇진 않아요. 중학교 선생님들은 그렇게 디테일하게 세특을 써주시지는 않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책을 읽었던 습관이라든가 이렇게 읽어야 되는 했던 것들이 결국엔 고등학교까지 넘어가니까 그런 부분을 좀 아이들하고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재학교 집필고사의 문제의 난이도 자체가 실제 이거는 지금 공동출제에서 대구에서 이제 문형 출제됐던 건데 이제 경시를 공부했던 아이들 같은 경우는 되게 손쉽게 문제를 풀었을 거예요. 실제 문제를 보면 단순히 중등기하 안에서 풀 수 있는 건 아니고 여기 보면 문제 자체가 어떤 각이 같은 거 또는 닮음을 활용해서 닮음인 거 보이는 거랑 길이 같은 걸 보이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그 K5 경시를 할 때
이제 기본에서 나오는 건 아니고 1차나 1차 후반으로 갔을 때 문제 난이도 정도 내는 난이도가 실제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제한된 시간에 문제를 서술형으로 지금은 다 서술형으로 문제가 단답형 아니면 서술형으로 문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 안에서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중등 시간 안에서 푸는 아이들은 거의 없어요. 못 풀어요. 네. 중등 과정으로만 배웠던 친구들하고 풀어라 라고 하면. 그 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는 좀 그 출제하시는 분이 좀 해석학에 관련된 부분들이 항상 좀 두드러지게 나와요. 그러니까 좀 함수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저는 원래 한국이 조금 선행 부분에서 좀 터치를 하면 안 되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 이 그래프는 그냥 선행을 했던 애들이 좀 유리해요. 이게 지금 가우스 함수를 지금 그 1차 함수랑 연동시켜서 했던 함수고 여긴 2차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좀 선행이 고등수학 상하가 좀 충분히 됐던 애들은 좀 빠르게 접근을 할 수 있고 그렇진 않은 애들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이것도 지금 제가 딸린 문항을 조금 축소시켜 놓은 건데 밑에 지금 딸린 문항이 더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프를 아이들이 보면 이거는 고도가 더 아니야? 라고 나올 거예요. 이게 단순히 이 그래프 자체의 해석이 중등과정에서 나오는 그래프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공동출제 문항 중에서 이거 지금 주기성에 관련된 이게 지금 돌아가면서 이제 삼각형을 만드는 건데 주기성에 관련된 문제니까 기하라, 그러니까 삼각형을 만드는 거에서 기하 부분이라든가 주기성에 관련된 정수 부분,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그래프에 대한 해석 대수 문제까지 해서 융합 형태로 이렇게 나와요. 실제 문항들이.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선행만 했다, 그 다음에 또는 뭐 교과 심화만 했다라고 해서 좀 풀 수 있는 문항들은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이거는 그래도 조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수능 스타일에도 조금 나오니까 경우의 수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고등수학 하나, 그 다음에 확률비 통계에서 앞부분에 관련된 부분들이 그러니까 경시 부분에서도 이제 조합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으니까 카운팅에 관련된 부분들은 항상 출제가 좀 잘 되는 편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과학은요. 이게 지금 서울에서 나왔던 이제 전자기에 관련된 문항인데요. 실제 답안은 이제 기술하면 이 정도로 써야 돼요, 아이들이. 네. 원래 저도 어려워요. 이나마 이거 나요. 이거는 이제 광합성에 관련된 부분인데, 근데 우리가 보통 광합성이고 뭐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중등에서도 나오는데 단순히 그렇게 물어보는 거는 아니고 추론적 사고를 실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상황 자체가 뭐냐면 A랑 B가 있는데 A 이제 그 각기 다른 기온의 빛의 세계에 따라서 이제 다른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과일이 당도가 더 높으냐.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또 이런 것도 나요. 저희가 보통 밥 먹고 난 뒤에는 인슐린 분비가 증가가 되죠. 그죠? 당도가 높으니까 분해를 시켜야 되는 거니까 당을 낮춰야 되니까. 근데 그리고 나서 저강도에서부터 고강도로 운동을 한대요. 이 친구가. 그러면 인슐린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거기에 글리코겐과 코티솔은 또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까지 물어봐요. 그러니까 분명히 영역은 중등과정에서 배우는 영역인데 그 상황을 주고 그거를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추론하고 해석하는지까지의 문제가 영재학교 문제입니다. 네. 다 공부하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실제 제가 하이탑에 있었던 암석 분류고요. 이게 한국에서 나왔던 이제 암석 분류에 관련된 실제 문제입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물어보지만 베이스는 항상 중등과정 베이스 안에서 문제가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이게 한국에서 나왔던 앞에에 뭐 우리가 눈으로 시험 문제를 보고 손으로 답을 쓰는 과정에 신경 전달 경로를 써라. 뭐 이렇게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뭐 신경과 호르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술하라라고 했는데 실제 하이탑 보면은요 서술형 문제에 그 문제가 있어요. 근데 좀 팁을 드리자면 저희는 영재 구간에서 제가 하이탑은 뭐 한 번, 두 번은 좀 돌리거든요. 그때 저도 그 하이탑을 다 풀었어요. 애들 한 3년 전에 이걸 제가 공통과제로 내기 전에 애들이 도대체 어느 정도 시간에 걸려서 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근데 또 저 아이가 중학생이기도 하고 해서 제가 다 풀었거든요. 1, 2, 3학년 거를 옆에 자습시켜놓고 저도 이거 문제 풀고. 근데 이게 여기 팁하고 키워드가 짜집기를 하면 서술형 다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빨리 풀었죠. 애들도 그래서 빨리 풀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그래서 어머니들한테 이거 다 지워주시라고요.
실제 문제는 서술형으로 나오지 사지선다형이나 오지선다형으로 나오지 않아요. 실제 그 문제를 풀고 키워드를 자기가 스스로 써야 되는데 왜 문제집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키워드랑 팁이 다 되어 있어요. 바로 문제 바로 밑에.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 하이탑을 문제를 풀 때는 이거를 다 집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막 시커먼 걸로 이렇게 줄이시면 뭐 포스트잇 같은 걸로 해서 이렇게 테이프로 해서 이렇게 붙여서 이제 아이들 못 보기로 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게 하이탑 부분에 있는 부분에 꼼꼼하게 하면 원래는 영재학교 입시 문제가 1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했을 때 8, 90점을 맞아야 들어가지 않아요. 커트라인 선이 40에서 50%예요. 문제 자체가. 그러면 기본적으로 아까 전에 요런 하이탑에 나와 있는 문제는 그냥 다 맞아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도 틀리면 맞을 점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이렇게 있을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 맞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내가 조금 더 문제를 풀어야 되는 문항들이 조금 부분 점수들이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놓치면 안 되니까 중등과정에 있는 심한 부분이 꼼꼼하게 공부가 진행이 돼야 되는 거. 근데 단순히 내신 공부는요, 저희가 결과적으로는 고르는 문제 위주로 아이들이 다량으로 문제를 풀잖아요. 그렇게 접근하는 것보다 꼼꼼하게 해야 나중에 과거 입시도 마찬가지예요. 과거 입시도 면접장에 이거는 이렇게 이제 글로 써야 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과거에서는 구술로 물어보는 거예요. 구술로 네가 지금 뭐를 보고 있어? 그리고 네가 뭐를 쓴다? 그러면 그거 신경 경련을 말로 해봐. 또는 구름의 생성 과정을 얘기해 볼래? 지진이 났을 때 진원과 진앙의 차이가 뭐야? 그럼 진원은 어떻게 찾니? 이렇게 말로 물어보는 게 과학구술, 과학부의 구술. 그거를 서술형으로 물어보는 게 영재 입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과학고 문제입니다. 과학고 문제도 만만치가 않아요. 이건 지금 과일전지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실험을 주고 이제 아이들 이제 그거에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물어본 문제였고요. 이거는 피타고라스에 연결되어 있는 문제인데 이게 단순히 그냥 중등 내신으로 풀어야 되는 게 아니고 어떤 그러니까 이 모양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하시오.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시오. 뭐 이렇게. 근데 문제는요. 이게 시간이 주어지면 애들이 어느 정도 풀어요. 이게 왜냐면 이게 제가 답안을 풀어놓은 거거든요. 그 문제를 보고 제가 답안을 푼 거예요. 근데 저도 그 시간에 풀라고는 못 풀 것 같아요. 팡팡 이렇게 막 돌아가는 문제는 아니까. 왜냐하면 이런 문제들이 세 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안에 딸린 문항들이 한 3-4문제씩이 돼요. 자, 큰 문항 3문항, 근데 안에 딸린 문항 중에 3-4문항, 근데 몇 분에 풀어야 돼요? 20분에. 그리고 5분에서 7분 발표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아이들이 문제를 보면 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내신 선행을 많이 했다라고 문제를 풀 수 있는 문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각도에서 문제를 조금 다양하게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3차 캠프요. 우리 아이들이 그 캠프가 그 캠프로 알고 있는 여기는요 되게 다양한 활동들이 하고요. 학교들마다 정형화되게 그거를 계속 하는 학교들이 있고 좀 계속 바뀌는 학교들이 있어요. 서울하고 대전은 조금 바뀌는 형식이 아니에요. 보통 이제 수학도 지필 형태로 조금 보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또 지필도는 본 거를 구술 면접으로 간단하게 보거나 그리고 중학교 둘 다 뭐냐면 실험을 해요. 근데 그 실험 자체가 창의 설계 유형이 아니고요. 포멀한 형태. 뭐 전자기에 관련된 전류와 전항을 측정해서 해야 되는 것들이라든가 힘에 관련된 관계라든가 화학에 어떻게 측정치가 제대로 나와야 되는 그런 실험을 하는 게 서울하고 대전. 그리고 그런데 이제 나머지 학교들은요 좀 해마다 많이 좀 바뀌는 학교들이에요. 그래서 캠프를 할 때 조금 다양하게 다 시킵니다. 뭐 글쓰기부터 해서 과학 글쓰기. 그러니까 과학 글쓰기라고 하면 어떠한 시사적인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주고 뭐 예를 들면 지금 뭐 플라스틱 같은 것들이라든가 뭐 미세 플라스틱이 되게 문제점이 많잖아요. 그런 거에 관련된 질문을 주고 해결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기 생각을 쓰는 것들, 이런 글쓰기를 주기도 하고 어떤 그걸 토론 주제로 내주기도 하고요. 그러면 찬반 토론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아니면 이게 어떤 결과치를 도출해내야 되는 토론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집필 형태로 보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특히 세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동 출제가 한국, 경기, 서울 여기는 단독 출제고요. 나머지 학교는 공동 출제예요. 그래서 모든 문항은 다 공동 출제는 아니고요. 이 학교들이 이제 문제은행을 만들어요. 올해는 이런 문제들을 조금 몇 개 하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문제를 자기네들이 이제 소팅해서 이제 가져와서 하다 보면, 그러니까 공동으로 나오는 문항들이 있고 자기 이제 개별 단독 출제되는 문항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세종이나 인천은 예전에 비해서 문제 난이도가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대전하고 대구는 원래 경지성을 짙게 내는 학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종하고 인천이 좀 난이도가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문항이라도 대전하고 대구보다 세종하고 인천이 커트라인이 조금 더 낮아요. 그리고 실제 생각보다 아까 전에 50%에서 4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거기다가 그 안에 촘촘하게 아이들이 몰려서, 왜 문제가 어려우면 그죠? 그 평균 안에 더 많이 몰려있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을 어찌됐던가 3차 캠프에서는 이렇게 늘어뜨려야 되잖아요. 서열을 줘야 되니까. 그렇게 되니까 지필을 한 번 더 보는 케이스가 많아요. 세종 같은 경우. 근데 난이도는 2차보다 쉽게. 그래야 분류를 할 수 있으니까 아이들이.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세종도 워낙에 조금 다양해서 처음에 이제 여기가 유독 그 면접 강화를 좀 심했던 학교에서 가장 면접을 많이 했을 때가 7개 방을 들어갔을 때. 아이들이 7개 방에 들어가서 면접하고 나오고 다른 학 가고 또 가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어떤 데 독서에 관련해서 묻고, 어떤 게는 수학에 관련된 부분 묻고, 어떤 가면 창의설에 관련된 묻고 이렇게 해서 그거를 또 뭐 해요? 다 촬영합니다. 왜 촬영을 할까요? 왜냐면 한 선생님이 보는 게 아니고 다면평가를 해야 되니까 그 자료를.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는 활동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좀 탄탄하게 준비를 해야 되고, 토론이라든가 그 다음에 면접이라든가 이런 거는요, 저희도 하지만 이게 평소에 말을 조리 있게 하지 못했던 아이들은 우리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 근데 실제 면접에 가면 다른 거를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순발력도 필요하고요. 아이들은 거짓을 못해요. 이렇게 작전을 딱 잡고 가도 그게 안 돼. 그렇기 때문에 평소 좀 이런 토론 대회라든지, 그 다음에 저는 지금 3학년, 2학년, 3학년 이게 어린 아이들도 있고 4학년, 5학년도 있으니까 제일 좋은 거는 이게 어머님하고 얘기하는 거 안 되잖아요. 특히 남학생은 안 돼요. 저희 아이가 안 되지만. 근데 논술학원 하루 정도 보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책을요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독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 책에서 내가 느끼는 바가 있어야 돼요. 내가 느끼고 그거를 내 생각을 담아서 줄거리 요약을 쓰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떤 내용이고 내가 어떻게 느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그게 뭐가 돼요? 말로 자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는 책을 많이 읽었어요. 정말 많이 읽었는데 그런 애 중에서 의외로 말을 못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글을 당연히 다독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다독보다는 정독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 때 보면은요, 이제 아이들이 학원도 다니는 개수도 많아지니까 슬슬 독서량이 많이 줄어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 책량이 늘어야 되는 시기예요. 그래야, 왜냐면 언어가 이제 조금 더 많이 성인과 유사하게 다 알아듣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글밥이 늘어나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거를 조금 쓰여야 되는데 애들이 생각보다 쓰는 것도 되게 잘 못 쓰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논술학원이 그게 이제 스스로가 안 되고 부모님하고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차라리 하루 정도 논술학원 보내는 것도 제가 나쁘지 않고요. 책선 정도 부모님이 좀 힘들어 하시는 부분들도 있어요. 어찌됐든 그 책을 읽고 결과적으로 논술하거나 말하기거나 토론을 시키잖아요. 저는 그게 되게 좋은 수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저는 K여고 경시 문제는 어떻게 보면 조금 정형화되어 있는데요. 차라리 KJ여고 문제를 보면 오히려 영재스러운 문제들이 좀 있어요.
네,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영재스러운 문제들, 좀 이게 사고를 조금 이렇게 다양하게 조금 돌릴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K예모가 아니더라도 좀 어린 친구들은 조금 뭐 좀 선행을 좀 어느 정도 하고 막 이렇게 쓰면 KJ모를 접근을 하는 것도 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실제 문제를 보면은요, 아까 전에 뭐 주사위나 뭐 이런 문제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수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경우의 수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여러 가지로 조금 다 볼 수 있는 좀 힘이 좀 키워져요. K예모란 그죠? 한국 수학 올림피아드 대회에서 그래서 중등 K예모가 있고 고등 K예모가 있습니다. 어머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뭐 IMO로 나가는 출전하는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 올림피아드죠, 수학. 그 친구들은 보통 고캠에서 고등 K예모에서 아이들이 이제 출전해서 나가게 되고요. 상당수 그래도 저희 나라도 항상 좋은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고, 어머님들 아시다시피 다 보면요, 서울 가고 해서 서울 가고에서 시작해서 서울 가고로 끝나요. 내가 보기엔 지금까지 서울 가고 아니었던 애들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그 애들은 초등학교 때부터가 아니고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한 거죠.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을 해서 하고, 꼭 그게 아니더라도 KMO를 제가 KMO를 한 건 아니니까. 저희 원장님 KMO를 하셨더라고요. 저보다 나이가 500가 많으신데 저는 아니었는데, 제가 이제 KMO를 이제 공부를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되게 좋은 사고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 어머님이나 저희가 공부를 할 때는 정석을 보고 또 보고 했잖아요. 그 보고 또 보고 했던 게 결과적으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고를 조금 확장시켰던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뭐 어머님들 이제 해법,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문제 수업이 그렇게 다양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조금 반복적으로 여러 번을 이제 풀게 되면 사고가 깊어져요. 근데 요새 애들은 좀 다량의 문제풀이를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권치기들, 양치기도 어느 일정 부분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기계적으로 아이들이 학습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사고가 확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게 되고, 선생님 왜 그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는 게 조금 되죠. 근데 KMO를 조금 준비를 하면 조금 증명 과정이라든가 이런 게 아이들이 정말 힘들어요. 근데 그 증명하는 툴 자체가 왜 그러는데? 왜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 증명 과정에서 묻게 돼요. 그게 반복적으로 3개월, 6개월, 1년이 되면은요, 문제를 보면 이제 애들이요, 영재반 애들 같은 경우는 경시를 했던 애들이 조금 많으니까 맨날 왜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게 좀 습관화가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나 어떤 상황이라든가 상황을 봤을 때의 그 사고 자체가 왜 저렇게 돼야 되지? 이렇게 조금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게 되는 부분들이 좀 키워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아이들이 그런 건 아니죠. 네, 공부를 조금 어느 정도 좀 눌러서 공부를 좀 제대로 했던 친구들은. 정수 같은 경우는요, 실제 중학교 1학년 과정에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수체기를 처음 들어갔을 때 정수에 관련된 성질들을 배웁니다. 근데 거기서 원래 정수로 이해하는 거는요, 그 대학교 과정에 2학년 과정에 보통 그 필수 과정으로 읽지 않고 선택 과목으로 정수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 책이 한 요 정도 되는데 그거의 한 4분의 1 정도 배우고 한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가 이제 2차 가는 아이들 정도 배우는 그 정도 선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이면 정수를 조금 배우고 나면은요, 좀 오랜 기간 동안 배우면 실제 고등 과정에서의 문제가 풀이 과정이 확 줄어들어요. 이렇게 이뤘던 게 이렇게 줄어들어요. 실제 풀었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여러 가지 좀 이론들이 있어서 그리고 이 조합은 어머님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경우의 수, 카운팅에 관련된 문제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원래 대수라고 하는데 해석이라는 건 원래 미적분에 관련된 부분들이 커서 어떻게 보면 대수라는 부분이 좀 더 클 거예요. 방정식, 함수, 부등식. 그러니까 내용을 물어보면 1학기 과정, 그 다음에 고등수학 상하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거기에 이론이 조금 더 부등식에 관련된 영역들에 관련된 이론들이 조금 추가적으로 더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하는요, 유독 아시아 계열이 기하에 약해요. 왜냐하면 중등 과정에서만 유클리드 기하를 해요. 저희가 고등학교에 있는 해석 기하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클리드 기하를 조금
애들이 그 다음부터는 놓게 되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다른 이제 외국에 보면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유클리드 기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좀 빨리 그만둬서 아이들이 기하를 결과적으로는 좋아하는 애랑 좋아하지 않는 애가 극명하게 조금 나타나지는 과목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실제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2학기 파트의 이제 내용 중에서 플러스 알파. 그래서 아까 전에 그 문제를 만약에 중등과정으로 풀면 풀이과정은 이렇게 길어져요. 그게 이제 이론이 접목해서 지면 이렇게 짧아집니다. 그래서 실제 기하를 눈으로 푸는 애들도 상당수 좀 많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그러니까 중등 내신 문제들 같은 거 눈으로 이렇게. 왜냐면 그때는 막 닮은 보조선 그어가지고 닮은 도형 찾고 막 이런데 뭐 메넬라우스 정리라든가 뭐 톨레미 정리라든가 정리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세르보 정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보조선을 긋지 않아도 공식화를 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바로 계산해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야 제한된 시간 안에 문제를 푸니까. 그리고 이때 저희가 기하는요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보면 가져볼까요? 이게 지금 톨레미 정리를 증명하라. 이게 책이에요. 저희 책. 그 다음에 여기 뭐 카르노 정리를 증명하라. 그러면 세상에 기하 문제인데 뭐가 없죠? 그림이 없죠.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작도를 하고 증명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하를요 자기 스스로 이렇게 그려야 되나 저렇게 그려야 되나 틀어야 되는 거라든가 보조선을 그는 게 바로바로 생겨요. 그래서 실제 기하가 경시를 했던 친구들이 중등심화를 가면 되게 많이 쉽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조금 안 되는 애들은 끝까지 안 돼요. 기하 감각이 없는 친구들 같은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정수에 관련된 부분인데 뭐 나눗셈 말고는 이게 저희가 그냥 이렇게 이론 이게 책인데요. 이게 보면 이게 다 증명 어떤 이론들이 있으면 다 이제 증명을 이렇게 합니다. 지금 중등과정 안에서 가장 축소됐던 부분들이 뭐냐면 증명 부분의 감소예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내신에서도 실질적으로 증명을 실제 시험에서도 조금 많이 안 내는 편이고요. 그냥 길이 구하라, 각 구하라는 문제를 하고 증명이 조금 많이 축소돼서 근데 증명 과정이 돼야 논리적인 사고가 조금 확연히 조금 심어지는 거는 좀 맞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증명 활동을 아이들하고 지금 시킵니다. 그래서 경시는 크게 이제 EMS 과정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2차까지 가는 단계가 있고요. 각 레벨은 3개월씩에 있는 과정이 있는데 무조건 이게 쭉쭉쭉쭉 올라가는 건 아니겠죠. 뭐가 안 되면 저희도 이제 스테이도 하기도 하고 더 과정을 잘 봐야 되는 친구도 있는데 EMS 과정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 수학 상하를 이수한 친구들 우리 입반 테스트를 봐서 KF 아까 전 기본 이론, 내 영역의 기본 이론하고 저희는 수원을 같이 병행해서 가르쳐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수원 과목이 예전에 수학 1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 과정이 하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고등과정도 이렇게 막 이동하고 뭐하고 하면서 예전에 고등학교 1학년에 있던 내용들이 이제 2학년으로 넘어간 단원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보면 수열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삼각함수에 관련된 부분들은 알아야 경시를 조금 하는데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원 부분까지 같이 병행해서 아이들하고 공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M3 단계라고 하는 거는 EMS는 기본 이론의 위주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다루는 그 과정이라고 하면 M3는 그 이론에 관련해서 조금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들을 푸는 단계라고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M2 단계라는 거는 저희가 보통 1차는 해마다 가면서 저희가 이제 수학협회에서 냈던 이제 문제들이 이관돼서 이제 카이스트랑 연관해서 내면서 문제가 좀 난이도가 쉬워졌어요. 그래서 컬라인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를 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1차 난이도하고 2차 난이도 궤도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1차에서 2차로 가는 그 중간에 좀 중요 이론들이 있어요. 그 단계를 하는 게 이제 M2 단계고요. 그러니까 바로 2차로 넘어가기에는 이게 난이도가 좀 많이 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쉽게 생각을 하면, 뭐, 저희가 디딤돌을 풀고 나서, 기본을 풀고 나서 바로 최상위를 푼다는 느낌? 그죠? 이렇게 되면 너무 중간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중간 이론에 관련된 보니까 심화 문제를 조금 푸는 게 이제 M2 단계고요. 보통 이제 MS 단계는 그 전년도의 아이들이 이제 1, 2차에 좀 상위 받았던 애들이
아이들이 좀 이제 빠르게 좀 단계를 하면서 이제 2차 준비를 하는 단계가 이제 MS M1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저는 꼭 영재학교가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이쪽에 관련 뭐 과고 이런 거 아니어도 그냥 좀 선행을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할 거야. 근데 또 어쨌든 간 수능 과목이라는 과목 자체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있으니까요. 근데 아이들이 조금 사고를 깊게 하고 다양하게 문제를 하고 경우의 수에 관련된 부분들은 좀 카운팅 문제들은 좀 다양한 사고가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EMS 단계까지는 거치는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좀 문제를 다루는 게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희 실제 지금 AP반의 탑반에 있는 친구들의 대다수가 한 명 빼고 나머지는 경시를 했던 친구들이에요. 3개월이든 또는 1년이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밟아가는 문제라든가 속도가 조금 달라요.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아이들이 좀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또는 어머님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저희 아이가 분명히 이공계인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영재고를 좀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아예 그냥 이공계를 가든 이제 일반고라든가 다른 특목고를 조금 봐야 되는 게 맞는 건지를 보시려고 하면 경시를 조금 시켜보시는 것도 그거 하나의 작품이네. 예. 그래서 얘가 이런 거에 조금 관심이 조금 더 있어 하는 친구인지 아닌지. 예. 그래서 우선은 이거는 정형화된 거는 아닙니다. 정형화된 거는 아니지만 저는 어찌됐든 영재고 거의 처음 입시부터 생긴 이래는 아니지만 거의 영재 학교 이제 6개 학교가 출범이 될 때부터 이제 아이들을 계속 10년 넘게 아이들을 이제 입시를 계속 담당을 해왔으니까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이제 영재고나 과고를 입시를 할 때 어느 정도 선에서 준비를 이것보다 짧게 시작한 친구들도 있고 더 길게 한 친구들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보면 아이들이 이제 항상 거꾸로 가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9월에 영재학교 준비를 이제 시작을 할 거야 라고 하면 그 전에 그래도 KMO 경시를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했던 친구들이 대다수인 거예요. 무조건 아니에요. 저희도 우발된 친구 중에서 9월달에 경시 이론 안 하고 들어갔던 사례도 있어요. 그거는 남의 집 철수 아이. 그렇지 않아요. 보편적인 케이스는 아니니까. 네. 저도 해마다 한 명? 뭐 이렇게 있을까? 뭐 이렇게 하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이제 1학년 보통 경시를 하려면 고등수학 상하를 해야 하니까 고등수학 상하까지는 보통 뭐 빠른 아이는 9개월 안에 한 친구도 있고 6개월 안에 1년 정도 걸리는 친구들도 있겠죠. 보통 그 정도. 그 다음에 중등선행 1, 2, 3학년을 하려고 그러면 뭐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통칭을 하면 보통 이제 중등선행부터 1학년부터 스택하면 한 3년 정도라고 보통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보통 3년이니까 어느 정도 시점에 좀 공부를 스타트를 해야 되는지가 조금 나오겠죠. 저는 이게 느린 것도 아니고 빠른 것도 아니고 한 중간 정상입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고등과정 하면서도 중등선행을 해야 되고요. KMO를 하면서도 고등선행은 계속 밟아줘야 돼요. 어머니들이 그거에만 이렇게 하고요. 이게 바른 거는 아닌데요. 그래도 어머님들이 트렌드를 아셔야 되니까 왜 강남엄마 따라잡기 뭐 이런 유튜브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요새 강남엄마들이 유튜버로 활동하는 엄마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저도 가끔 보긴 하는데 강남의 요새 트렌드는 아버님 보시면 하고 이제 이게 싹 욕이 나올 수도 있는데 요새 트렌드는 초등학교 1, 2학년 때 초등과정을 끝내고 초등학교 3, 4학년 때 중등과정을 끝내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그만 저기 5학년 때 고등과정을 끝내면서 경시를 한 점 맛봐서 얘가 경시에 가야 될지 마야 될지를 선택을 초등학교 때 끝내요. 그리고 나서 가야 된다라고 하면 경시를 더 하는 거고 아니면 선행으로 틀어서 선행을 고등선행을 다 끝내고 가는 거죠. 저는 그러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도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제가 보면 그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저는 전에 설명해드린 건 아동학대입니다. 그거를 바라지는 않는데요. 근데요, 그거는 있어요. 제가 영재학교를 목표를 삼든 과고를 목표를 삼든 특목고를 삼든 일반학교 고등학교를 삼든 아이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가는 학교가 제일 좋은 학교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잘할 거를 생각하라.
그리고 어머님이 어떤 플랜을 짜실 때는 그 결과적으로 고등학교의 선택 요인 자체가 대입 바라보는 거잖아요. 고등학교에서 끝난 게 아니거든요. 고등학교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잘해야 대학교를 가요. 지금 영재학교도요. 결과적으로 좀 판도가 많이 바뀌어진 부분이 지역인재로 해서 2배수 안에 예전에는 떨어졌을 건데 예전에는 떨어졌을 건데 2배수 안에 들어가지고 붙은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입시 실적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재학교 가서도 결과적으로는요. 학점을 못 받으면 대학교를 원하는데 못 가는 건 매한가지예요. 근데 영재학교나 과고는 커리큘럼 자체가 어떻게 해요? 높아요, 일반보다 높아요. 특히 과고 같은 경우는 조기 진학이랑 조기 졸업 제도가 있기 때문에 선행 속도가 영재학교보다 빠릅니다. 왜냐하면 자 조기 졸업이라는 거는 얘가 2학년 때 가야 되는 거잖아요. 2학년 때 수시를 언제 쓰죠? 여름 때 쓰죠. 그죠? 그리고 나서 하반기 때 뭐를 해요? 애들 신춘 면접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여름 때 학교를 정해야 되고 그 전에 내가 어느 학교에 신춘 면접이 더 맞는지가 돼야 되면 그 전에 뭐가 끝나야 돼요? 선행이 다 끝나 있어야 돼요. 지금의 신춘 면접이라든가 수리 논술 자체의 문제는요. 예전에는 미적분이 가장 많이 나왔잖아요. 지금은 기하와 확통 미적분 다 나옵니다. 다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는 선행 속도가 이걸 모르고 지금 과고 지금 중학교 내신 잘 나오고 선행은 하나도 안 되어 있어. 근데 과고를 가겠대. 만약에 운 좋아서 들어갔다 칩시다. 근데 걔가 그거에 대한 속도를 어떻게 따라갈 건데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과고 같은 경우는 단위수 자체가 과학 단위수가 9가 넘어가요. 학교에 9 또는 11까지 가는 학교도 있어요. 그러면 과학의 실수가 많다라는 거는요. 결과적으로는 그냥 물리와 물투가 아니고 일반 물리도 조금 공통과학에서 조금 건드려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서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 영재학교 가고도 일정 부분은 선행 부분도 필요해요. 그거 아니어도 저는 이공계로 갈 거야. 근데 영재고 가고 아니어도 자기가 그냥 일반고 가서도 잘 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아이의 그 다음에 목표를 어떻게 너무 높게 잡아줘도 아이가 그거에 대한 안 됐을 때 박탈감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생각보다 고입이 어떤 아이들한테는 느슨하지 않게 항상 타이트를 조금 이렇게 타이트하게 공부를 조금 시켜주면서 목표치를 단기 목표치를 계속 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시험이 어떤 어머님들은 자 영재학교 끝나고 나서 떨어졌어? 과고해서 떨어졌어? 자사고 했는데도 다 치르시는 학부모님도 계세요. 그러면 만약에 정말 그러면 안 되지만 다 떨어진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벌써 이 아이가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3번의 박탈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안 된다라는 거. 실패 요인을 너무 많이 쌓아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아이들은 자극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공부하는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 안에서 잘 배워가지고 오히려 튼튼하게 된 친구도 있죠. 근데 그거는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우리 아이의 멘탈 상태, 그 다음에 되어있는 상태 이거를 계속 이렇게 보시면서 조금 접근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예를 들면 이 친구는 조금 늦게 시작을 했어도 서술하는 과정 그 다음에 현재 공부하는 자세 했던 거를 봐도 해도 된다 안 된다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많이 해서도 너무 등록풍토 공부했던 애들 같은 경우는 조금 결국엔 노력성이 조금 더 비춰져야 되는 것들은 특목고를 준비하는 애들은 기본적인 자세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좀 일찍 그래도 알으셨으니까 예를 들면 영재학교 좀 특목고를 준비를 한다고 2학년 때 마음을 먹었는데 1학년 때 독서가 제로야. 그러면 서류에서 뽑아줄까요? 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내신을 하고 그 어머니들은 학교 한번 내신을 보고 얘가 가능성 있는지 없는지를 봐서 1학년은 생각을 안 하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1학년 때 세특도요. 애들마다 똑같은 아이들이 아니에요. 되게 디테일하게 잘 써주는 얘가 활동을 되게 잘하고 생활을 잘하면 되게 디테일하게 잘 써주시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계세요. 네. 그러니까 1학년 활동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요금방에 있는 학원들은 사립
중학교도 있지만 아닌 중학교도 있어서 선생님들이 정근 가시잖아요. 그쵸? 그러면 내가 2학년 때 선생님들이 다 정근 가셔서 1학년 때 선생님한테 추천서를 받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1학년 활동 이렇게 하면 잘 받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2학년 때 선생님 써주신 게 원래 제일 좋거든요. 그쵸? 가장 많이 하고 성적도 보고. 근데 다 정근 가서 수학과학 선생님 가고 담임 선생님도 다 가셨어.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는 봤던 1학년 선생님이나 3학년 선생님 써주셔야 되는데 과거는 상관이 없는 게 어차피 하반기에 좀 있으니까. 근데 영재학교는 지금 추천서를 써주셔야 되거든요. 3, 4, 5? 그러니까 교류기간도 써야 되는 교류기간이 조금 너무 짧은 거죠. 없으면 어쩔 수 없으면 써줘야 되긴 하겠지만. 근데 때로는 그 동아리, 수학, 과학 동아리를 들었으면 동아리 선생님이 써주셔도 돼요. 그러면 하다못해 동아리 활동이라도 하면 동아리 선생님이 써주실 거 아니에요. 물론 애들한테 그래 니네들이 하고 싶은 댄스 동아리 이런 것도 하여도 좋겠지만 우리가 고등학교 때 나중에 영재학교 되면 하면 내가 되도록이 혹시 모르니까 수학과학 동아리라도 들어두면 혹시 추천서를 그분한테 받아야 될 수도 있으니.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조금 어머님들하고는 좀 염두를 조금 다각도를 좀 해주셔야 돼요.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 이런 거를 준비를 미리미리 해놔야 되겠다. 이런 거. 그래서 대략 저는 이것도 제가 또 이렇게 만들었고 3년 소요되니까 뭐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저희 그 중학교 저희 입시센터가 지금 청구상가로 이동했잖아요. 그 입시센터에 이제 상담을 혹시라도 궁금하시면 받으면 수학에 이제 개별로 지금 현재 이 정도 진행을 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 사장님이 디테일하게도 상담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케이스별로 다 다르고 아이들마다 지금까지 했던 활동들이 다 다르고 뭐 수학적, 과학적, 언어적 능력들이 조금 더 다르니까. 근데 저는 어찌됐던가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고학년 요 올라가는 초등학생이라 그러면 수학, 과학 하는 것도 물론 그리고 수학만 해서도 안 되고 과학영재학교, 수학영재학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가 있어요. 수학은 되게 좋아하는데 과학은 1도 안 좋아해요. 영재학교 준비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영재학교 준비하면. 왜냐하면 과학 실수가 심해요. 애들은 과학영재학교 수학만 좋아한다라고 되지 않고 일정 부분은 해야 한다. 그래서 그래도 수학이 유독 좋아하는 애가 있어요. 있기는 해요. 그래서 공부에서 어느 정도 이제 따라는 잡을 수 있는 아이들의 역량이라 그러면 좀 밸런스를 조금 같이 맞춰주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등 수학을 하고 있으면 보통 제가 중학교 2학년 정도의 수학을 하고 있으면 과학을 해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역학을 들어가게 되면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하는 게 조금 더 빠를 수 있어요. 1차함수 그래프. 거속시에 관련된 그래프가. 근데 그게 결국엔 1차함수가 중학교 2-1 과정에서 나오잖아요. 그 정도면 이제 중학교 이제 과학을 이제 시작을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학교 어느 정도 2학년 거 했으면 이제 중등과학을 해서 좀 할 준비를 하고 얘가 고등과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곧 수학도. 그러면 과학도 고등과정을 하기 시작해야죠. 이렇게 좀 밸런스를 조금 맞춰주셔야 돼요. 공부를 할 때. 그래야지 같이 역량이 이렇게 커져요. 네. 근데 과학만 너무 하고 수학이 안 되면요. 이게 수학도 특히 물리라든가 이런 과목들은 그러니까 그 수학 기본이 돼야 돼요. 방정식을 풀어야 되고 그래프 해석이 돼야 되는데 수학 역량이 너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또 정보를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시잖아요. 제가 어머님들한테 코딩도 좋고 프로그램 언어를 다루는 것도 다 좋아요. 근데 영재학교는 또는 과학고는 또는 카이스트 이 아이들은 엔지니어를 키우는 게 아닙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을 키우는 거죠. 그러려면 기반이 기초과학이에요. 그러니까 과학고 간 친구들 중에서 이제 생각보다 정보로 하겠다라고 하는데 걔가 이제 수학을 좀 잘했던 친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학을 못하니까 정보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보를 잘하려고 그러면 수학에 대한 베이스가 깔려있어요. 그러니까 정보 올림피아드도 이제 그 올림피아드도 여러 단계가 있는데 실제 경시했던 애들이 보는 올림피아드도 있죠. 그래 보면 실제 경시의 조합 내용이라든가 대수 문제들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좀 그런 것도 그래서 정보만 또 하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수학이라든 뭐 과학은 또 안 하시고. 그래서 그거는 또 아니라는 거. 저는 오늘 여기까지 마칠게요. 좀 길어졌죠. 왜냐하면 좀 원래는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들으실 때 큰 골자만 우선은 가지고 가시는 게 맞을 거고요. 제가 하반기 때는 7월 말 8월 초에는 올해 입시를 가지고 올해 입시가 작년 재작년하고 조금 달라질 거예요. 코로나 시기가 변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들어가는 인원도 조금 달라질 거고 지금 추천서 강화 부분도 있어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1차 서류 탈락 부분을 확대시킬지 아니면 이게 캠프에서 뭔가를 조금 더 강화시킬지 그 다음에 지금 가장 이슈화되는 게 뭐냐면요 자소서에서요 애들이 GPT를 사용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제가 저희 아이들은 지금 거의 다 자소서를 거의 다 썼거든요. 근데 GPT 사용하지 못하겠어요. 근데 선생님 저희 누구누구 친구들은 GPT를 사용해서 되게 빨리 썼대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되게 위험한 거다. 왜냐면 지금은 GPT는 오류사항도 많고 거기에 키워드 자체가 얘네들이 수학으로 쓰잖아요. 그러면 키워드 자체를 대학과정이나 너무 어려운 거에 키워드가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못 모르고 잘못 쓰면은요 면접 때 왕창 깨집니다. 면접 때 디테일하게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진실되게 자기가 한 내용 가지고 써야 되는 게 지금은 맞다. 어려운 내용 돋보이려고 쓰지 말아라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과연 그 3차 캠프에서 또는 서류에서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올해에 아무래도 조금 변동사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감사드리고요. 요거 관련해서 저 뒤에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는 이제 고등선행에 관련된 설명회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됐으면 결과적으로는 초중등부터 해서 어찌됐건 간 심화 부분이라든가 이게 탄탄한 커리를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초등에 관련된 문제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진행이 되니까 내용이 다 달라요. 지금하고 하는 내용들은 또 다르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그때 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제가 했던 설명회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 중계 CMS 이렇게 치면 쫙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또 업로드돼서 올라갈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